최고의 고수들이 늘어놓는 수다 온라인 정책 시사저널 최고수다 김갑수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인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실 5수석으로요. 과거 지난 정부보다 이제 좀 축소된 모습인데 작지만 강하고 민첩한 대통령실을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펼쳐갈 정책 방향, 국정의 큰 틀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면서 KTV 최고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청년소통 TF단장 맡으신 장해찬 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 대통령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발표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정과제 발표를 했죠. 이제 이걸로 일이 마무리가 종료가 되는 거죠? 일단 큰 틀에서 인수위가 약 50여일 동안 이제 현장 간담회 등을 거치면서 만든 국정과제는 발표가 된 거고요. 예. 이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에 걸맞게 새로운 정책을 잘 집행하는 일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6대 국정 목표, 110대 국정 과제 선정인데 우선은 그 전면에 내세우는 그 국가 비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때로는 그 시기마다 계속 달라져 오는데 제20대 윤석열 정부의 국가 비전을 정리해 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가 이번에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국가 비전입니다. 도약.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도약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을 의미하고요. 함께 잘 산다. 여기서 함께는 분배나 복지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보통 정부의 성격에 따라 성장을 중시하는 정부 아니면 복지나 분배를 중시하는 정부로 나뉘어왔던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이번에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아래에서 성장과 분배를 좀 동시에 챙기자 두 가지 토끼 무엇 하나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을 국가 비전에서부터 담아내려고 노력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한국의 여러 가지 이제 아주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한 차례 이제 우리가 과격하게 얘기하면 성장 절벽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여러 가지 상황이 막혀 있고 또 선진국형 경제 규모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식의 고도 성장 불가능하다는데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황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상당한 정도 주도해서 이끄는 성장 전략에 대한 갈망은 정말 여야 불문하고 전 사회에 깔려 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요즘 시대에 이 4차 산업혁명의 맞춤형 인재들, 그러니까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또 블록체인, NFT 같은 이 인재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그러한 교육을 대학에서도 받기 힘든 실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국정 과제 중에 보면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이라는 목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교육부나 중기부, 과기부 등등에서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하게 될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까지 약 18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자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무려 5배 이상 늘어나는 걸 국정과제에 못 박았기 때문에 아마 관련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리면서 재도약을 좀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도 이제 체험적으로 이 국가의 관여라는 게 산업 전반에 정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러는데 엊그제도요. 사적인 얘기인데 한국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상할 정도로 게임이 약합니다. 근데 미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국, 일본이 나눠갖고 우리는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소프트. 근데 2000년대 접어들 때 온 사회가 게임은 마약이다. 게임은 질병이다. 이러면서 셧다운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가로막으면서 게임 산업의 인재들이 상당한 정도로 중국으로 넘어가고 또 적극적 참여도 막히고 하면서 우리가 이 게임 소프트 개발에서 상당한 정도로 지금 아쉬운 상황이 됐단 말이죠. 야, 이 국가가 어떤 사세 판단을 하는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절감을 한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여야 막론하고 반성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제 선거 과정에 롤이라고 하잖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 경기를 직접 보러 직관하러 가기도 했던 만큼 게임 산업이나 또 IP 콘텐츠 신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제가 현장 간담회하면서 게임업계 관계자나 또 웹툰업계 관계자들 만나보니까 요구했던 게 단 하나였습니다. 뭘 도와주겠다 이전에 발목 잡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규제가 너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능한 인재들이 또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측면이 있어서요. 네거티브 규제를 전환하겠다는 발표를 한 만큼 게임 산업이나 만화 산업, 뭐 웹툰 산업 같은 신산업들이 좀 육성되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5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뭐 게임은 하나의 사례로 예를 들은 겁니다만 우리가 또 다른 도약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인식해 봅니다. 자, 이 국정과제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우선 그 대통령실 인선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는데 일단 규모를 좁혔어요. 그래서 민첩하게 일을 하겠다 하는 건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그럴까, 의도라고 그럴까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3실 8수석 체제인데요. 이게 2실 5수석 체제로 규모면에서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의 철학이 청와대나 대통령실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부처에 유능한 공무원과 관료들이 많은데 일을 안 하고 청와대만 쳐다보더라. 그게 아니라 책임 총리제와 책임 장관제가 실행이 되어서 각 부처의 유능한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대통령실은 굵직굵직한 국가 아젠다에 있어서 길잡이 역할만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이 선거 때부터 굉장히 분명하게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없어진 실이 바로 정책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실이 있게 되면 모든 부처가 청와대 정책실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까만 바라보게 된다는 점이죠. 예. 그게 아니라 각 부처에서 장관들과 차관들 그리고 부처의 전문가들이 함께 정책을 짜라는 뜻이고요. 이제 수석 중에서는 일자리 수석, 인사수석, 민정수석이 없어졌습니다. 예. 일자리 수석을 없앤 의미는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드는 것이고 정부와 대통령실은 뒷받침을 하는 것이다라는 철학을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예.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바뀔 때마다 참 말이 많은 조직이잖아요. 네, 아주 논란이 굉장히 그래서 크죠. 여기서 가지고 있는 막강한 어떤 사정 권한, 감찰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수석 없애고 인사기획관으로 급을 하나 낮췄는데요. 인사수석이 있어버리면 어디 공공기관이나 부처 일자리 날 때마다 다들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인사 다 하는 거 아니냐. 역시나 이 대통령실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힘을 좀 빼므로써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뭐 차관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장 인사를 역량에 맞게 하도록 하겠다는 새로운 풍토를 만들겠다는 뜻에서 이 실 하나와 3개의 수석을 없애거나 낮추면서 2실 5수석 체제로 대통령실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내각 기능을 강화한다 하는 의미로 좀 이해가 되고요. 국가안보실을 개편을 하고 법률 비서관 제도를 새로 두고 등등인데 그 시민사회 수석도 또 확대를 했네요. 요 세부적인 내용들의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일단 국가안보실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될 새로운 직제는요. 경제안보비서관 신설입니다. 예. 사실 이 세계적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국가안보회의에 반도체 관련 전문가들이 다 배석을 합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반도체 웨이퍼라고 하는 부품을 들고 회의장에서 이야기했던 사진은 아직도 굉장히 유명하게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이제는 경제와 안보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안보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이고요. 법률비서관이라는 것은 지금 민정수석이 폐지되면서 법무비서관이나 법률비서관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 이게 이름만 바뀌는 거 아닐까 우려하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이 대통령의 법률적인 부분을 조언하는데 역할을 제한하겠다는 뜻에서 법률비서관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수석 확대는 제가 인수위에서 일을 해보니까요. 아무리 좋은 정책 만들고 아무리 좋은 국정과제 만들어도 국민들이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과 이 대통령실 간의 거리가 줄어들면서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해야 되고 시민사회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는 창구의 힘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민사회 수석의 확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각각 뭐 취지가 있어서 그런데 국가안보실 개편에 대해서 더 이제 눈길이 가는 게 이제는 외교, 통상, 안보 이게 큰 틀에서 한 덩어리가 돼가는 그런 분위기죠. 이게 도대체 나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반도체하고 국방이 무슨 관계냐 하겠는데 안보가 무슨 관계냐 하겠는데 이게 보니까 그냥 종횡으로 너무나 엮여 있어서 말이죠. 예. 자, 이번에는 110가지 국정과제 살펴보겠는데요. 이 중에서 확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 장혜찬 평론가랑 청년이 몇 살까지가 청년이냐 할 때 이제 35세 정도로 개념 재정립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럼 거꾸로 이제 노령이 언제부터 시작이냐. 이게 이 국정과제 보니까 들어가 있어요. 65세 정년 연장 방안이 이제 눈길을 끌게 되는데
자, 정년이 계속 연장이 되면 청년들 취업 자리가 이게 열리겠느냐 이런 걱정부터 들 텐데 이게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네. 지금은 청년 일자리난이 정말 심각하죠. 네. 그렇지만 우리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 저출산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서는 10년, 15년이 지나면 오히려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 65세, 요즘 사실 노인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60대 같은 경우는. 활발하죠, 60세. 환갑부터 청춘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노령 인구들, 실버 인구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이 국가 생산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거든요. 이런 장기적인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가지는 이런 식으로 정년 연장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연공제가 계속 고집되어서는 안 되겠죠. 연공 서열제가 계속 고집되게 되면 기업이나 정부에서 이 실버 인력을 쓰려고 해도 연공 서열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임금이 과다하게 되면서 이분들을 활용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한 번에 다 뿌리 뽑을 수는 없지만 직무 성과제로 약간의 이 연봉 체계가 변동하는 과정, 그리고 임금 피크제도 우리 이전 정부에서도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공 서열제의 어떤 단단한 기득권 구조를 좀 깨나가는 과정과 함께 정년 연장도 정부에서 좀 추진하고 노력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아마 굉장히 정말 많은 문제가 이제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엉뚱한 얘기를 해보겠는데 정년이란 제도를 만약에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각 부문이나 분야나 혹은 개별 기업에서 자율로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글쎄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연공서열제도 자동으로 없어지게 될 것 같고 철저히 성과에 따라서 직원을 뽑게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실시까지 쓰고 어떤 사람은 50대 중반인데도 이제 드랍시키는 그 정년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 이건 굉장히 이제 파격적이고 문제가 많을 발상인데 그쪽으로 한번 시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인구 구조가 지금과 많이 다르게 되면 바뀌게 되면 그것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의 구조에서는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좁은 문인 청년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시대 상황이나 인구 구조에 맞춰서 좀 적절하게 점진적으로 시행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장 평론가의 첫 얘기가 10년 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산업구조 개편 때문에 이제 자동화되고 무인 시스템 많아지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네 그러는데 그 줄어드는 숫자보다 인구가 더 빨리 줄어드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이제 당장 이제 벼락처럼 닥칠 일은 손실 보상. 코로나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600만 원씩 쫙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이 바뀐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일단은 소상공인의 반발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인수위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했는데 그동안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업종까지도 폭넓게 이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게 원래 취지다. 그러면서 하한선이 약 300만 원 정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 원 이상의 보상을 받는 분들도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하한선이자 일괄적인 지급 기준을 600만 원으로 그동안 생각해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혼선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대통령 당선인께서 처음에 공약을 그대로 원안 가까이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별도의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적인 추경과 관련된 사안은 이제 경제부총리가 임명되게 되면 기재부에서 추경안을 산정해서 다시 국회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 당선인의 각별한 지시가 있었던 만큼 원안 그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600만 원 가량의 지급은 하는 방향으로 추경 예산이 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최소가 600만 원인 거예요? 아까 300에서 1,000만 원 이상 사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인수위에서 발표한 안은 하한선이 300만 원이고요. 이 손실이 많은 게 인정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인수위원이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했죠. 그런데 그 발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시 지시를 한 게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 원래 공약은 일괄적으로 차등 지급하지 않고 600만 원씩은 지급하겠다는 게 이 선거 시절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 공약을 지키는 방향으로 안을 만들어 달라고 추후에 다시 지시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시가 기재부에서 실제 추경안을 만들 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딱 고정적인 건 아니지만
대통령 당선인에 특별한 당부가 있었던 만큼 600만 원 안이 고소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조심스레 전망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종별로 300만 원 지원도 있고 1,100만 원 지원도 있고 이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어요. 그럼요. 네. 나는 왜 500이냐? 나는 왜 뭐 300밖에 안 되냐? 분명히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국가 지원에 있어서는 불만 요소를 최소화하는 게 일단 급선무일 것 같아요. 우선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원안의 고수가 확률이 훨씬 높다. 네, 왜냐하면 각별한 지시가 또 있었으니까요. 예, 그렇게 되는 게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짚어나갈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큰 틀에 몇 가지만 짚는 거거든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데 지금 저도 그 신문 뉴스를 한 대여섯 가지를 이렇게 서치를 해봤더니 새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경기가 사는 듯 하다가 확 가라앉았다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공급 늘린다 하니까. 그래서 뭐 한국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공급을 늘려도 한이 없는 게 있지만 또 하나는 많은 건축물들이 100년 대계를 보고 진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간신히 중진국 시절에 지어놨던 약간 어설픈 주거나 건물이 대다수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재건축 수요가 엄청 많다는 얘기죠. 인수위는 도대체 어떻게 이 부동산 대책을 하냐는 큰 틀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주시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는 특히 일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예. 최근에도 현장 행보로 경기도 지역의 일기 신도시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일산 얘기하는 거죠, 네. 분당하고. 뭐 분당, 일산 그리고 이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주택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은 재건축이 규제로 꽉 묶여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시도하거나 이 리모델링마저도 허가가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중장기 국정과제로 삶의 질이나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건축이나 이 리모델링 규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만 이게 일시에 모든 지역에 다 풀려버리게 되면 재건축 이 열풍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좀 이상적으로 과열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역별로 맞춤형 핀셋으로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정책을 가져가되 분명한 것은 중장기적 방침으로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무조건 막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 청약을 당첨이 되어도 대출을 못 받아서 집을 못 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예. 이제는 뭐 1가구 1주택자나 또는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려는 분들에게는 LTV 비율을 대폭 완화해서 지금은 뭐 서울이나 수도권 대부분 40%거든요. 예. 근데 이걸 한 80%까지 완화하는 방침. 다만 이게 다주택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태어나서 처음 집을 사거나 분양받은 분들에게 한해서 또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한해서 대출 규제도 완화하면서 이 주택 정책의 초점을 임대주택 많이 지어줄 테니 거기서 사세요라기보다는 예. 어떻게든 이 국민 한 분 한 분께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그런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드리겠다는 쪽으로 관점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짧게 얘기하신 걸로는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게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죠. 이 부분에 그럼요. 사실은. 네. 싱가포르식 임대주택 강화도 한 방향성이었었는데 그게 한국에는 현실에 좀 들어맞지 않는 측면도 많은데 반대로 내 집 마련을 이제 확대한다는 것도 그에 따른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을지는 뭐 그냥 한국 사람이면 다 예견할 수가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좀 숨가쁘게 인수위 활동에 와서 이제 기본적인 틀거리는 발표가 된 셈인데요. 인수위 참여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야별 활동들이 있었을 텐데, 글쎄 마무리 삼아 인수위가 혹은 인수위가 아니어도 새 정부의 5년 계획 속에서 이 점을 좀 강조해서 설득하고 싶다, 호소하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좀 상세히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룬 분야인데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나 부동산 대책, 교통 대책 이런 거 다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를 보거나 정치권을 볼 때 참 아쉬운 건 가슴 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안 하더라고요. 예. 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하는데 현실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앞서서 20년, 30년 뒤에 비전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예. 특히 지금 이 자라나고 있는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가슴 뛰는 비전을 정치권과 정부가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과정에서 인수위에
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정과제가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을 포함해서요. 이제는 대학을 나오건 또는 그렇지 않건 좀 공공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코딩을 배우고 소프트웨어 이걸 배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정부에서 좀 역점을 두고 국민께 알리기도 더 많이 알리면서 인수위에서 다듬은 국정과제를 잘 집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수위가 끝났으니까 다음부터는 무슨 모습으로 보게 될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